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왕조의 설계자 삼봉 정도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도전은요 사실 명문 귀족 가문은 아닙니다. 사실 벼슬살이에 올랐지만 그 벼슬살이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자를 비판하다가 여러 차례 기양생활을 겪게 되죠. 그 기양생활 과정에서 정도전은요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고뇌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정도전은 이제 고려사회를 뜯어고쳐서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전의 민본주의 사상은 아마 이 기양생활에서 몸소 체험한 여기서 이제 아마 정도전의 민본주의 사상, 백성들을 근본으로 하는 그런 사상이 싹트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개혁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정도전은 함흥에 있는 이성계 장군의 막사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성계 장군이 누굽니까?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고 이것으로 인해서 군사들과 백성들의 지지와 신망을 한몸에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함흥의 막사에서 정도전은 이성계 장군을 설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성계 장군과 함께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결심을 하게 됩니다. 1388년 위화도해군으로 이성계 장군이 정치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자 정도전은 이성계 장군과 함께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성계 장군과 정도전 일파가 야심차게 추진한 개혁은 바로 토지제도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넓은 농장을 혁파하고 백성들의 삶을 보다 윤택한 방향으로 만들려는 그런 어떤 토지제도 전반의 어떤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마침내 1392년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도전은 당시에 국왕이었던 이성계의 오른팔로 각종 통치제도를 정비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양, 조선왕조의 돕지였던 이 한양의 어떤 큰 어떤 밑그림을 그린 사람도 바로 이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한양성의 경복궁이나 또는 이 도성의 이런 구조, 운종가, 육조거리, 사직단, 종로, 종묘 이런 어떤 한양성의 어떤 도시계획은 모두 정도전의 손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1398년 왕자의 난으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도전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이 정도전이 그린 이 밑그림은 후대에 계승되어서 조선 500년에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도전 편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정도전에게는 천하의 라이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방원입니다. 보실까요? 자, 이성계는 아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전부 다 방자 돌림인데요. 계속 방자 돌리면 아들을 낳아요. 첫째가 방우고, 둘째가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 방번, 방석, 방구. 방구면 안 되죠. 방구면 안 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가 한시 부인 소생이고요. 한시 부인. 그리고 요렇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두 명은 요거 무슨 다른 자식이라고 그래요? 배가 다르잖아요. 나온 배가. 배 다른 자식. 이복 형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한씨는 병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이 왕 되는 것도 못 보고 죽었고요. 남편을 왕으로 만든 개국공신이 여기는 강씨가 됩니다. 근데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똑똑한 게 누구냐면 여기는 바로 다섯째 방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신덕왕후 강씨와 여기는 정도전이 정확하게 서로 정치적 목적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여기는 방원이가 왕이 되잖아요. 정도전이 일단 피곤해. 여러분들 정도전이 꿈꿨던 세상이 뭔지 아세요? 신권 중심의 세상입니다. 정도전이 가장 우려한 건 뭐냐면 이 왕조라는 거는 아버지 자식으로 다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성군이 나오면 나라가 발전하지만 이상한 폭군이 나오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왕이 나오더라도 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컨텐츠,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전은 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왕들은 뭐 띵까띵까예요. 뭐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뭐 여자친구 만나고 싶으면 여자친구 자기 마음이 없는데 조선시대 왕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자, 정도전이 어떻게 했느냐? 경연을 강화합니다. 경연이라는 건 왕이 신하하고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현실 정치를 노라는 건데 사실상 신하들이 왕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조강이라고 그래서 아침 2시간, 주강 점심 2시간, 석강 저녁 2시간, 하루에 6시간씩 신하들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윤대라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각 관청의 관리들을 만나서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래로는 선비부터 위로는 재상들까지 상소문을 받아서 읽어야 되는데 상소문을 읽는 시간을 잠자기 직전으로 배치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소문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들 인터넷보다 악플 달리는 그 심정이에요. 내가 글을 달았는데 누가 악플 달아놓으면 그게 잠이 오냐고. 그걸 꼭 자기 전으로 해놔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을 완전히 그냥 쥐잡듯이 해놓은 게 여기는 정도전입니다. 조선시대 왕들 잠도 못 자요. 하루에 뭐 서너 시간 잠 많이 잔 겁니다. 그래, 이게 조선시대 왕이 하루 아니에요.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문안하고 식사하고 아침 공부 조강, 조회하고 오전 업무 보고 점심 먹고 공부 또 하고 또 숙직자 확인하고 저녁 공부하고 저녁 먹고 어른들한테 문안 드리고 상소문 읽고 잠 안 오고 뒤척이다 다시 아침 맞이하고 아주 힘들어요. 이 만드는 게 정도전이에요. 세자는 서연이라고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방원이가 왕 되면 이거 말 듣겠어요? 안 들어. 그래서 정도전은 방원을 싫어합니다. 근데 신덕왕후 강씨는 어때요? 누가 왕이 돼야겠어요? 내 자식이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내 방석이를 갖다가 세자로 밀자 그래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이 나라 해먹고 당신 죽으면 우리 아들 나중에 장성해서 우리 아들이 왕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닙니까? 그래갖고 둘이 합체가 돼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이성계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내 방석이를 갖다가 다음 왕의 준비 세자 책봉을 해버린 거죠. 그럼 여기는 이방원 입장에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제1차 왕자의 난이 되는 거죠. 제1차 왕자의 난은 누구 작품이냐면 뭐 방원 근처에 이숙번이라는 참모도 있었지만은 제가 그랬죠. 결혼 잘해야 된다고. 원경왕후 민씨의 작품입니다. 나중에 그 명성왕후 집안이에요. 명성왕후가 민씨잖아요. 나중에 근대 가면 이 민씨란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 여자냐면 여기는 방원이한테 몸을 낮출 것을 주문해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또 나대면 정도전하고 여기는 강씨 부인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척 낮추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난을 일으키려면 군사를 모아야 되잖아요. 친정집에서 돈을 꿔와. 그래갖고 무기를 구입해서 그거를 땅속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1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는데 이게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돈이 없으니까 40명 모여. 40명이 일으킨 난이에요.
40명을 딱 모아놓고 무기를 꺼내는데 무기수가 모자라. 그래갖고 창을 갖다가 반으로 꺾어가지고 나눠 가집니다. 그래봐야 30개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10명은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이게 제1차 왕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장롱문을 열고 장롱에 감춰뒀던 갑옷을 꺼내서 남편 방언이한테 입혀줍니다. 그리고 가슴을 탁 치면서 얘기해요. 여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승리 못하면 마누라한테 혼나.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 나가가지고 난을 벌인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방원이가 이제 부인의 힘을 얻어가지고 1차 왕자의 난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도전을 갖다가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방번하고 방석까지 모두 다 제거를 합니다. 난의 명분은 뭘까요? 정도전이 우리 왕자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내가 선수쳤다라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런 명분으로 싹 반대파들을 제거를 한 거예요. 이게 1차 왕자의 난이 됩니다. 삼각산으로도 불리는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백악산을 비롯해 인왕산과 낙산 그리고 남산까지 한양은 4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에 자리 잡고 있다. 한양 천도 이후 한성에 가장 먼저 공사가 시작된 건물은 궁궐이다. 조선 최초의 궁궐이자 법궁인 경복궁. 궁궐과 함께 조상의 신의를 모시는 종묘. 그리고 사직이 조성됐다. 사직은 국토의 신과 곡식의 신을 모시는 일종의 제단이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터를 중시해 왔는데 조선 왕조도 예외는 아니었다. 태조 3년, 수도의 설계자들은 궁궐과 종묘 사직의 터를 정하라는 태조의 명을 받는다. 그들이 터를 잡은 기준은 무엇일까? 건축학자인 이원교 박사는 한성 수도 설계의 기본 원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기존의 한성 고지도에서 지명만을 강조한 그래픽이다. 이 지도로 보면 경복궁과 종묘 사직이 모두 산줄기의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다. 그 한성의 주요한 시설물들은 한성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산줄기들의 지맥들의 끝자락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배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맥의 끝자락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정신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인데, 비유를 하면 사람 몸의 비유를 해보면은요, 이 내 몸체에 어떤 그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에너지는 결국은 손가락 끝에서 이것이 움직여지고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이 내 몸을 어떤 하나의 지맥이라고 본다면은 내가 살고자 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 놓여졌을 때 그 기운의 움직임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주나라 시대의 기록인 주례는 고공기를 통해 도성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주례 고공기에 의하면 성곽은 평탄한 지형 위에 네모 반듯하게 쌓고 사방에 3개씩의 문을 내어야 한다. 중심에 황성을 배치하며 황성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을 배치한다. 한성이 종묘를 성 안에 들이고 궁궐을 평지에 세운 점은 모두 주례 고공기에 의한 것이다. 왜 조선 왕조는 한성 설계에 주례를 적용한 것일까? 그 해답은 한성 건설의 총책임자인 정도전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성계를 도와 조선 왕조를 건국한 정도전. 신진 4대부인 그가 꿈꾸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다. 정도전이 지은 경복궁의 이름은 유교의 경전인 시경에서 따온 것이다. 한성의 관문인 사대문 역시 정도전이 직접 그 이름을 지었는데 동대문은 흥인문, 남대문은 숭례문이라 지은 것도 유교적인 이념에 의해서였다. 인의 예지시는 유교의 덕목이다. 정도전은 한성을 통해 조선이 유교 국가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자연지세를 중시하는 도시설계의 전통을 따르는 한편
상징적인 건물에 유교의 이념을 반영했다. 전통과 새로운 사상의 만남, 그것이 한성 설계의 원리였다.
1398년 8월 26일 태조 7년째 되던 해 조정에 칼바람이 불었다. 칼끝이 향한 이는 조선 개국의 주역이자 당시 조정의 정권을 쥐고 있던 정도전. 그가 쓰러진 것이다. 그를 노린 이는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다. 왕의 최측근으로 새로운 사상적 기반을 만들고 조선 개국을 이끌어낸 정도전. 그에게 씌워진 죄는 영모를 도모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역을 꾀했다는 정도전은 정작 별난 당일 측근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영모를 계획한 자 치고는 너무도 여유로운 상황이었다. 정도전을 제거하며 시작된 이방원의 왕자의 난.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왕자의 난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세요? 어떤 사건으로 알고 계세요? 왕자의 난은 요즘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특히 그 뭐 재벌들 2세 승계 문제만 나오면 아주 뭐 단골 메뉴로 왕자의 난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문 헤드라인으로 주로 그렇죠, 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뭐 맞습니다. 권력 쟁탈전. 태조의 다섯 번째 아들인 방원이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정도전과 그 측근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이제 잡게 되는 건데 왕자가 일으켰다고 해야지 왕자의 난. 그 해가 무인년이기 때문에 무인정사라고도 합니다. 주 타켓은 그 정도전이었지만 결국은 그 정도전이 후원하에 세자로 책봉되었던 방석과 방석의 형 방번까지 그러니까 이방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복 동생들이죠. 상당히 어린 동생을 죽였다라는 이런 점에서 이방원의 어떤 좀 잔인성이라든가 좀 킬러적인 면모를 보여줬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죠. 태조가 첫 번째 왕비 신의왕후 한시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에요.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까지. 네. 방우가 첫째니까 첫째가 원래는 계승을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와의 사이에서 네, 저기가. 2명의 아들. 근데 이제 방번은 좀 방번이 형인데? 예, 형인데도 좀 포악하고 조금 이제 자질이 미치지 못한다 해서 결국은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데 이게 조선 건국 이후에 불과 한 달 만의 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게 급격하게 한 달 만에 세자 책봉을 하네요. 근데 정말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게요. 인사네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보셨던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첫 번째 부인인 한씨가 이미 개국 전에 돌아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선 건국 이후에 보면은 자신도 정통성이 있는 거죠. 정비로서 나도 정비인데 아, 계비가 라고 아니다. 할 수 있는 거죠. 태조의 의중, 신덕왕후 강씨 여기에 플러스 정도전. 정도전이 정도전. 이제 힘을 얹혀주는 거죠. 정도전이 지향한 거는 방석이라는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자기와 같은 신하가 활약할 수 있는 입지가 훨씬 넓어진다라는 판단이죠. 그렇죠. 이방원이 분명히 공이 있고 하지만은 이방원은 만만치 않는 거죠. 실제 왕자일 안에서도 보듯이 이 군사력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인물이고 이런 인물이 왕이 되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하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만만한 방석을 내세워서 내가 오히려 진짜 이 설계자다라는 그런 본인이 뭐 정말 조선을 세웠다. 이방원한테 확실히 미운 털이 박혔겠네요. 이 그럴 사건을 수밖에 계기로. 없겠죠. 결국 이제 조선 건국 후에 태조 이성계가 너무 정도전에게 힘을 실어주는 과정에서 이방원을 너무 소홀하게 대접을 했고 그 소외된 그런 심정에서 결국은 좀 더 아버지에게도 결국 뭐 항명을 한 거죠.